모든 것은 위험과 감전 경고가 붙은 고압 전기 상자 앞에서 시작된다. 젊은 남자는 여러 전선을 쥐고 지금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두 남자가 다시 끌려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젊은 남자를 붙잡는다. 그 순간 그는 거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주인공은 다시 잡히느니 차라리 희생하겠다며 케이블을 서로 맞대어 강력한 합선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에너지 폭발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세 명 모두 전하에 휩싸이고 소녀는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그의 가슴 속엔 부활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몸이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는 일어나 자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소년과 이 특별한 장기에 얽힌 비밀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심장이 존재하며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기이한 돌연변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이상한 능력을 가져다준다. 장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는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모두에게 심장 변이체로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재능을 부러워하며 신의 축복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들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웃음이 나올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며 자신의 삶이 이토록 힘든 것을 그 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굶주림에 미칠 지경이라 뭐라도 먹을 것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때 소녀는 버려진 빵 조각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행운에 기뻐한다.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는 음식에서 나쁜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며 필사적으로 먹기 시작한다. 그가 먹고 있는 동안 개 한 마리가 쓰레기통 근처에 쭈그려 앉은 젊은 남자에게 다가온다. 그는 동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강아지도 배가 고프냐고 물으며 빵 한 조각을 내민다. 그러자 개는 음식을 받아먹고 젊은 남자의 뼈만 남은 손을 핥기 시작한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여러 마리의 개들이 나타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소년을 에워싼다. 겁에 질린 그는 벽 뒤에 숨어 엿보며 연구소 놈들인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힘없는 학생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3명의 길거리 불량배들만 볼 뿐이다. 상황을 파악한 주인공은 안도하며 그저 동네 불량배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놈들은 계속해서 소녀를 괴롭히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알지 않냐고 말한다. 그 순간 해골은 소녀가 애완동물 사료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한다. 그 불의를 본 젊은 남자는 끼어들기로 결심하고 무리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그는 가해자들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이 노숙자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놈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자신이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불량배는 해골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그 순간 우리 영웅의 팔이 매우 날카로운 뼈 칼날로 변한다. 무기를 손에 든 그는 불량배에게 조용히 하고 최대한 빨리 여기서 꺼지라고 말한다. 그러자 불량배들은 소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귀신을 봤다며 겁에 질려 도망친다. 아직 바닥에 주저앉은 학생은 예상치 못한 도움에 더듬거리며 감사 인사를 하려 하지만 해골은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매우 무서운 방식으로 손가락을 가리킨다. 소녀는 패닉에 빠져 그 생물체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멀리 떨어져 달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그녀의 고통을 무시하고 소동 중에 땅에 떨어진 애완동물 사료봉지를 집어든다. 학생은 그 이상한 생물체의 행동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가져간 애완동물 사료가 길거리 개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해골은 조금 먹고는 젊은 여성을 겁주려던 건 아니었다며 사과한다. 그러고는 정중하게 그 음식을 조금 먹어도 되냐고 물어 젊은 여성을 충격에 빠뜨린다. 그것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린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에서 멀리 도망친다. 젊은 남자는 익숙한 듯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 장면을 지켜본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적어도 이제는 평화롭게 애완동물 사료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두렵지만 학생은 숨어서 지켜보며 저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것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누군가 저런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러자 젊은 여성의 마음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고 그가 심장 변이체인지 궁금해한다. 소녀는 변이체들이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나쁜 놈들에게서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기억한다. 자신의 반응에 죄책감을 느낀 그녀는 다시 돌아가 해골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배고픈 젊은 남자에게 배낭에 있던 샌드위치를 건넨다. 놀라고 감동한 생존자는 그 샌드위치가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
소녀는 그렇다고 확인해주고 아까 도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자 그는 음식을 받으며 고마워한다. 그는 샌드위치를 들고 이렇게 생긴 음식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소녀는 크게 한입 베어 물고 쓰레기통에서 그 샌드위치 포장지만 봤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샌드위치를 맛본 그는 기뻐하며 맛이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라고 말한다. 그는 채소, 빵, 고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칭찬하며 행복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 개들을 쓰다듬는 학생을 보며 주인공은 그녀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잠시 후 학생은 용기를 내어 해골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묻는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이름이 김지호라고 답하며 젊은 여성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이 송혜재라고 밝힌다. 그러자 그녀는 젊은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그는 연구소에서 도망치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겁에 질린 혜재는 이 연구소에 대해 묻고 그가 정말로 쫓기고 있는지 묻는다. 지호는 변이체들을 포획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그들이 자신을 다시 데려가려 한다고 확인해준다. 학생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충격을 받고 그곳에서 그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묻는다. 해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한다. 그는 자신이 실험에 이용되었고 10년 동안 시험과 시술로 고통받았다고 밝힌다. 쟤는 그가 10년 내내 겪었던 잔혹함에 대해 알고 경악한다. 지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재생시키는 부활의 심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독특한 능력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이다. 소녀는 슬픈 이야기를 들은 후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젊은 남자는 자신의 외모와 그의 힘이 초래한 고통을 계속해서 한탄한다. 갑자기 학생은 일어나 그에게 함께 어딘가 가자고 제안한다. 젊은 여성이 금방 끝날 거라며 그의 손을 잡고 끌자 지호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자신의 손을 꽉 잡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무서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한 소녀가 그의 손을 잡을 용기를 냈다. 얼굴을 붉히며 해골은 어색해하며 그녀에게 허를 찔렸다고 생각한다. 예상치 못하게 그가 길을 따라 끌려가는 동안 그의 뼈 칼날이 다시 나타난다. 가는 도중에 젊은 남자의 손이 떨어져 나가고 학생은 그 팔을 들고 패닉에 빠진다. 그러자 소녀는 절망하고 그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해골은 팔이 다시 붙도록 정렬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잠시 후 젊은 남자는 새 옷과 가발을 쓴 채 나타난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쟤는 그가 변장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옷을 사줬다고 설명한다. 소녀는 간단한 옷들이지만 한동안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호는 그 행동에 감동받아 젊은 여성에게 받은 새 옷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매우 편안함을 느끼며 마치 새 피부를 얻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매우 흥분하지만 학생은 변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소녀는 그의 얼굴이 아직 보이기 때문에 화장으로 전부 가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젊은 여성은 작업을 마치고 안경까지 쓴 친구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한다. 쟤는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지호는 마음에 들어하고 그녀는 이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소녀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동안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수업에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고는 학생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지호를 개들과 함께 홀로 남겨둔다. 달려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없는 동안 강아지들을 돌봐달라고 젊은 남자에게 소리친다. 그는 그곳에 서서 그날 자신을 도와준 소녀의 이름을 생각한다. 그 천사의 이름은 송혜재였고 그는 결코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개들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그녀의 부탁이 내일 다시 오겠다는 뜻인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젊은 남자는 연구소에서는 모두가 자신을 실험체처럼 대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실험실에서는 짐승이었고 길거리에서는 모두가 그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진짜 인간처럼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개들과 함께 누워 그는 자신을 그 여학생에게 이끌어준 작은 개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핥아주는 강아지에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묻습니다. 그는 감자라는 이름을 제안하고 작은 개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드는 듯 행복하게 짖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되내며 그는 받았던 샌드위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지호는 자신에게 옷을 사주고 말을 걸어준 그 젊은 여성이 진정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음 날을 기대하며 그녀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인공은 미소를 멈추고 혹독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그 소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청년은 자신이 쫓기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해골은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가 착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청년은 목적지 없이 어두운 도시 거리를 홀로 걷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걸은 후 그는 강 근처에서 하수구 입구를 발견합니다. 망설임 없이 청년은 모두에게서 숨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더러운 바닥에 기절하게 되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있습니다. 깨어났을 때 청년은 쥐의 꼬리를 잡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일어나서 탈진으로 기절했기에 아무 데서나 잠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배고픔이 몰려오고 주인공은 배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청년은 배가 고플 것을 알고 있었기에 떠나기 전에 애완동물 사료를 좀 챙겨두었습니다. 그는 위를 속이기 위해 샌드위치 맛을 상상하며 그것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각 조각을 마치 재료인 약 먹으며 그 결과에 놀랍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은신처 안에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바로 그때 개 감자가 그에게 뛰어들어 손에서 음식을 훔쳐가자 그는 절망합니다. 그는 작은 개가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동물을 꾸짖습니다. 안 돼. 하지만 해골에게는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청년은 그것이 감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개가 어떻게 그렇게 외진 곳에서 자신을 찾아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곧 청년은 작은 동물이 거기에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함께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해제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해골 얼굴이 기쁨을 감춰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 왜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다며 그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소녀는 개들의 냄새를 따라와서 은신처를 찾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꾸짖고 그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짐이 될까 두려워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젊은 여성은 마침내 그를 찾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감자조차 걱정했다며 작은 개가 친구의 얼굴을 핥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먹어야 한다며 가져온 간식들을 보여줍니다. 해제는 그가 전날 샌드위치 하나만 먹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왔다고 말합니다. 여학생은 우유와 과자를 섞어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 청년에게 권합니다. 그는 과자와 우유의 조합에 놀라지만 젊은 여성은 아주 맛있다고 장담합니다. 청년은 새로운 감각을 느끼며 어제의 음식도 이미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숟가락으로 디저트를 맛보며 그 맛을 궁금해합니다. 맛이 너무 좋아서 청년은 감격에 겨워 울기 시작하며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 신이 나서 친구에게 좀 나눠주려 하지만 그녀는 탄산음료를 마셔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탄산음료를 마시는 동안 그의 팔이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여학생은 그 장면에 매우 충격을 받고 그는 그녀 바로 앞에서 팔이 치유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손은 아직 형성 중이고 소녀는 매우 두려워하며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그녀는 치유가 항상 이렇게 느린지 그리고 그가 온전해지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묻습니다. 청년은 그녀의 말을 정정하며 이 속도로는 완전한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그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정 액체를 많이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화제를 바꿔 이것이 음식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해골은 다른 방법은 실험실에서만 효과가 있고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소녀는 실험실이 그를 도왔었는지 묻고 그는 실험을 위해 자신을 치료해 주곤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그가 어디에 숨든 그들은 그를 끊임없이 쫓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학생은 이것이 그가 아무 말 없이 도망친 이유였음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를 확인하며 그들의 우정은 위험하기에 그녀가 더 이상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단호하게 일어서서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청년은 경찰이 자신을 괴물처럼 대할 것이며 이전에도 표적이 될 뻔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청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언니가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언니도 그와 똑같은 돌연변이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공유합니다.
해골은 완전히 아연실색하며 젊은 여성의 친척이 돌연변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땅을 바라보며 이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해 생각하며 침묵을 지킵니다. 여학생은 그 경찰관이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한번 믿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생존자는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는 듯 얼굴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혼란이 드러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을 보고 소녀는 동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찍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작은 동물들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어주며 보호소에서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작은 감자는 마치 인간들의 대화를 모두 이해한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행복하게 짖습니다. 동물과 단둘이 남은 주인공은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청년은 이번에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개에게 곧 다시 찾아와 그 자리에서 다시 놀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멀리서 여학생이 작별 인사를 하고 청년은 그녀가 걸어가 도시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후드를 쓰며 청년은 3년간의 도망 생활 끝에 마침내 누군가가 자신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의 미소를 기억하며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매우 낯설고 새로운 감각이라고 느낍니다. 거리를 걸으며 영웅은 영원한 도망자가 되지 않고 마침내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밝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는 임박한 위험을 모른 채 길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그 장면을 보고 소녀는 공포에 얼어붙고 빠른 차량을 발견하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격렬한 충격에 해골의 몸은 멀리 날아가고 공중에서 회전하며 안경이 벗겨집니다. 그 순간 청년은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거대한 부하가 친구를 위해 소리치려는 여학생의 입을 막으며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정장을 입은 여러 남자가 주인공을 향해 달려오고 그중 한 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2명의 부하가 기회를 틈타 아직 멍한 상태인 청년의 몸을 들어 올립니다. 배경에서 라이터가 켜지고 작은 불꽃이 장면을 비추며 새로운 인물을 드러냅니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마침내 그 한심한 고철 덩어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더는 그가 추격전 동안 겪게 한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를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세 대의 검은 차가 잡힌 주인공을 태우고 미지의 장소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차의 백미러를 통해 목에 밧줄이 감긴 채 끌려가는 해골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아스팔트를 따라 끌려가며 기침을 하고 우리는 다른 두 구의 시신도 함께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청년은 이렇게 굴욕적으로 잡힌 자신을 저주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멈추기 위해 땅에 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소리치고 그의 표정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해제마저 이 난장판에 끌려들어와 이제 차 안에 갇혔기 때문에 자신을 탓합니다. 아스팔트와의 마찰로 그의 손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지만 청년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기침을 하며 계속 길을 따라 끌려가지만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저항합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쓸모없는 능력으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은 누군가 제발 이 악몽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여러 마리의 개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납치범들의 차를 향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자를 포함한 작은 개들이 밧줄을 세게 물어뜯고 주인공은 그들의 충성심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은 힘을 합쳐 청년의 몸을 뒤로 당겨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그를 구하려고 시도합니다. 동물들의 힘이 합쳐지자 마침내 밧줄이 끊어지고 청년은 아스팔트 위에 남겨집니다. 상황을 알아차린 차량 운전자는 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도록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차는 완전히 멈춰서고 주인공은 4발 달린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땅에 누워 있습니다. 개들은 땅바닥에 심하게 다친 청년의 몸을 보호하며 짖고 으르렁거립니다. 차 안에서 납치범 중 한 명은 동물들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욕을 합니다. 그러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격분한 개 떼와 맞설 준비를 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동물들이 계속 으르렁거리자 잡종 개들이 미쳤냐고 묻습니다. 땅에 쓰러진 해골은 의식을 잃어가는 듯 친구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려 합니다. 인내심을 잃은 공격자들은 무자비하게 야구 방망이로 작은 개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작은 동물들이 자신을 대신해 싸우는 것을 볼 수 없어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려 합니다.
그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주먹을 꽉 쥐고 집중합니다. 그 순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개 한 마리가 남자의 다리 한쪽을 힘껏 물어뜯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더 빨리 재생하기 위해 특정 액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몸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해 땅에 쏟아진 액체를 흡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아스팔트 위에 액체 웅덩이를 향해 힘겹게 몸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부하 중 한 명이 그의 손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공격자는 계속해서 동물들을 공격하고 청년은 돕기 위해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옆을 보고 땅에 생명 없이 누워있는 감자의 시체를 봅니다. 청년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고 목격하고 있는 비극적인 장면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충격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개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땅에 생명 없이 누워있는 다른 작은 개들의 시체를 봅니다. 청년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장면은 완전한 황량함과 슬픔 그 자체입니다. 그 순간 청년은 그 실험실에 갇혀 보냈던 10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살았고 과학자들의 손에 온갖 잔인한 실험을 당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그에게 붉은 물질을 투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그의 신체 일부를 떼어갔습니다. 일과는 항상 같았고 그의 능력 때문에 언제 죽을지조차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탈출을 계획했고 기적적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행복해지고 그토록 오래 지속된 악몽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고 바깥 세상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외모에 공포와 혐오를 느끼며 그를 마치 괴물처럼 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기분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립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매우 이상하고 강력한 에너지로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유일하게 친절했던 개들과 그 학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를 인간처럼 대해주었고 이것이 그의 몸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웁니다. 그러자 땅에 쏟아진 모든 액체가 그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붉은 물질이 청년을 감싸고 불길한 에너지가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합니다. 청년은 모든 액체를 흡수하고 그의 몸은 놀라운 방식으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근육과 피부가 다시 형성되고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자 액체는 그의 팔 주위에 응축되어 보호 기능을 하는 매우 저항력 있는 층을 형성합니다. 그 순간 새로운 힘이 깨어나고 그의 재생 능력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흡수한 액체의 힘으로 그의 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재생됩니다. 그 순간 붉고 매우 짙은 에너지가 주인공의 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도 회복되고 그의 눈은 매우 강렬한 붉은색으로 빛납니다. 청년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는 오래전에 잃었던 인간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놀라며 바라보고 자신의 체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더 이상 해골이 아니며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독특한 본성 때문에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청년은 자신을 치유한 물질의 기원에 대해 끔찍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재생시킨 액체는 그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은 작은 개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그 장면에 겁에 질려 보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리더는 부하들의 두려움을 무시하고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 다가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훨씬 더 빨랐고 공격자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 타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부하의 몸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뒤로 날아갑니다. 그러자 남자는 날아가 차 옆면에 부딪혀 차체 전체를 찌그러뜨립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받은 후 완전히 정신을 잃고 차량 문에 끼입니다. 길이 열리자 청년은 작은 감자의 시체를 들어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땅에 웅크리고 앉아 그는 자신에게 친구를 껴안고 동료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그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공격자들은 겁에 질리고 그는 먼저 대답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장면은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남자들의 비밀기지로 보이는 외딴 창고로 바뀝니다. 마당에는 여러 대의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어 그곳이 무장하고 경계하는 부하들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곳에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의 머리에서 검은 자루를 벗깁니다. 안녕. 제선은 절망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성은 자신이 매우 불길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얼굴은 깊고 진정한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 불량배들이 그녀의 공황을 즐기는 듯 사악하게 웃으며 학생을 둘러쌉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 외딴 은신처로 끌려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옆을 보고 끔찍한 광경을 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생물학적 샘플을 다루고 있어 그녀는 완전한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곧 남자 중 한 명이 젊은 여성의 머리채를 세게 잡고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룹의 리더가 다가와서 그렇게 비명을 지를 목숨이 여러 개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악당은 해골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그 빌어먹을 돌연변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젊은 여성에게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무사히 빠져나가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잔인한 표정으로 남자는 오늘 여기서 한두 명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납치범의 차가운 눈을 응시하며 그가 전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얼어붙습니다. 예기치 않게 리더의 재킷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며 긴장되고 무서운 순간을 방해합니다. 남자는 전화를 받고 부하가 목표물과 함께 나타나지 않고 왜 전화했는지 묻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부하가 개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악당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부하는 괴물이 인간으로 변했고 모든 것이 동물들 탓이라고 보고합니다. 이에 보스는 격분하며 남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해제는 대화를 엿듣고 그 순간 작은 개들이 정말로 친구를 구하러 나타났는지 궁금해합니다. 보스는 전화로 부하가 해골을 놓쳤다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는 기겁하며 목표물이 매우 귀중했고 부하는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남자는 화가 나서 무언가를 걷어차고 부하들이 그를 다시 잡지 못하면 위협합니다. 격분하여 그는 소녀에게 돌아서서 바로 이 순간 그녀의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악당은 그녀가 지금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탈출로 인해 많은 돈을 잃었다고 불평합니다. 겁에 질린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납치범은 비웃습니다. 이에 그는 칼날을 꺼내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는지 보려고 좀 거칠게 다루겠다고 위협합니다. 젊은 여성은 친구가 미행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어리석게 행동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칼날이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공격자가 그녀를 해치려 준비하지만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부하 중 한 명이 다른 부하에게 세게 던져져 둘 다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다른 불량배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서서 그곳을 막 침입한 것에 대비합니다. 문가에 주인공이 매우 강력하고 어두운 복수의 기운을 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룹의 리더는 입구로 돌아서서 그곳에 서 있는 신비로운 인물을 보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청년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악당은 문가에 서 있는 이상한 소년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에 남자 중 한 명이 청년에게 다가가 그의 찢어지고 더러운 옷 때문에 거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공격자의 목을 잡고 엄청난 힘으로 조르기 시작합니다. 불량배는 숨을 쉴 수 없으며 청년이 지금 어떤 종류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주인공은 그들 때문에 방금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 때문에 그 비극적인 밤에 모든 작은 개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힙니다. 리더는 부하들에게 침입자를 처리하라고 소리치고 그들 중 2명이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러자 남자 중 한 명이 우리 주인공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지만 그는 그 타격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매우 침착하고 무서운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공격자의 턱에 정통으로 맞는 훨씬 더 강한 펀치로 보복합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잔혹해서 불량배는 멀리 날아가고 주인공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때 다른 부하가 뒤에서 그를 붙잡고 마침내 꼼짝 못하게 했다고 소리친다. 곧 다른 녀석이 합세하고 둘은 청년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며 그를 붙잡는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빛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그리고 그는 그 기세를 이용해 엄청난 힘으로 남자 중 한 명을 어깨 너머로 던져버린다. 보스와 다른 사람들은 청년이 보여준 초인적인 힘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은 천천히 일어나 깊은 증오의 표정으로 바닥을 쳐다본다. 눈을 빛내며 그는 헤르메스 연구소에서 자기를 잡으러 보낸 거냐고 묻는다. 여학생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이 완전히 바뀐다. 그녀는 그 소년이 지오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새로운 인간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보스 역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소년이 내내 그 해골이었다고 소리친다. 그는 그가 완전히 재생하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기억해낸다. 갑자기 리더는 무기를 꺼내 주인공의 등을 향해 발사하고 주인공은 그 충격을 느낀다. 악당은 제 발로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청년의 상처 입은 몸에 무기를 겨눈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일의 대가로 받은 무기를 모두 챙기라고 명령한다. 부하들은 복종하고 모두 자비 없이 주인공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 보스는 그를 잡으면 큰돈을 벌 거라며 부하들에게 멈추지 말고 쏘라고 소리친다. 그와 함께 청년은 여러 발의 총알에 맞고 악당은 그가 재생할 수 없을 때까지 쏘라고 명령한다. 총알은 계속해서 청년의 몸에 명중하고 그의 몸은 발사체에 의해 완전히 관통당한다. 그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붉은 액체가 그의 얼굴과 찢어진 옷 위로 흘러내린다. 주인공은 자신의 살이 관통하는 발사체에 의해 찢겨나가는 것을 생각한다. 그의 뼈 또한 멈추지 않는 총알의 비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다. 그는 폐가 꿰뚫린 것을 느끼고 그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다. 그 광경을 본 여학생은 절망하며 그들의 잔인한 짓을 멈추라고 소리친다. 수많은 총알을 맞은 후 주인공의 몸은 마침내 땅에 쓰러지고 남자들은 그의 추락을 축하한다. 청년은 상처투성이인 채로 바닥에 누워있고 마침내 그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는 주위의 붉은 액체 웅덩이를 만진다. 그러자 바닥의 붉은 액체가 청년의 몸으로 다시 흡수되기 시작한다. 바닥에 쓰러진 부하의 붉은 액체가 그를 치유하기 위해 주인공을 향해 흘러간다. 그 순간 그의 부활의 심장은 강렬하게 빛나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고동친다. 부하 중 한 명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보스에게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위험을 경고한다. 남자는 타겟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소리치고 청년의 몸은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룹의 리더는 겁에 질려 그가 마치 좀비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붉은 액체가 그의 몸 주위를 움직이며 총상으로 인한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필사적으로 악당은 부하들에게 다시 쏘라고 명령하며 그냥 서서 구경만 할 거냐고 묻는다. 그는 각각의 발사체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매우 다르다. 머리에 총을 맞으면서도 그는 발사체가 자신을 완전히 찢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토록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기괴한 방식으로 계속 회복된다. 하지만 청년은 고통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청년이 그의 어두운 과거에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렸을 때 연구소에서 온갖 고문을 견뎌냈던 것을 기억해낸다. 소년은 거대한 압착기에 짓눌리고 항상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실험에 이용되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그곳에서의 실험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한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근처의 불량배 중 한 명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그 일격은 너무나 강해서 남자는 증오의 찬 눈빛과 함께 엄청난 힘으로 멀리 날아간다. 주인공은 이제 총기 같은 것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하루 종일이라도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격자는 얼굴에 심한 멍이 든 채로 남는다. 다른 부하들은 청년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겁에 질린다. 하지만 주인공은 파괴적이고 빠르며 정확한 일격으로 다른 부하를 때린다. 남자는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공격의 힘이 너무 커서 펀치의 충격을 느낀다. 그러자 불량배는 날아가 금속 탱크에 부딪히고 주인공은 무엇이 자신을 미치게 하는지 생각한다. 그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다 희생한 작은 강아지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분노를 터뜨리며 터무니없고 치명적인 속도로 모든 적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웃고 있는 작은 감자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의 엄청난 분노에 더욱 불을 지핀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계속 싸운다. 혼란을 본 보스는 여학생을 붙잡고 도망치며 청년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보스는 청년이 더 가까이 오면 여학생을 쏘겠다고 위협하지만 주인공은 협박을 무시하고 납치범의 얼굴에 파괴적인 펀치를 날린다. 일격은 정통으로 명중하고 악당은 예상치 못한 잔혹한 공격의 힘을 온전히 느낀다.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청년은 이 남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는 다시는 친구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소리치며 마지막 펀치로 악당을 날려버린다. 그러자 남자의 몸은 날아가 금속 탱크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탱크가 찌그러진다. 그룹의 리더는 구타당한 후 얼굴이 완전히 멍든 채로 그곳에 누워있다. 그는 깊은 두려움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제 심각한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겁에 질린 공격자는 살려달라고 빌며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청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어떤 용서를 구하기에도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악당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력하게 걷어차고 악당은 공격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른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땅이 갈라지고 남자는 입에서 붉은 액체 맛을 느낀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공격하며 온 힘을 다해 적의 얼굴에 또 다른 펀치를 날린다. 멈추지 않고 그는 납치범의 몸에 빠르고 잔혹한 연타를 날린다. 펀치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남자는 자신을 방어할 시간조차 없이 반응하지 못한다. 구타 후 악당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청년은 그 장면을 차갑게 지켜본다. 수많은 주먹질 끝에 상처 입은 주인공의 손에서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진다. 그는 더러운 바닥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쓰러진 보스의 몸 위에 서 있다. 카메라는 뒤로 빠지고 우리는 모든 부하들이 쓰러져 있고 창고가 완전히 혼란 상태인 것을 본다. 청년은 깊은 숨을 내쉬고 그의 입에서 수증기가 나와 마침내 전투가 끝났음을 알린다. 전투가 끝나자 여학생은 약간 떨리면서도 안도하는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자 청년은 더러운 창고 바닥에 맨발로 그녀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그는 계속 다가가고 소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본다. 청년은 아직 바닥에 앉아있는 친구 앞에 멈춰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그를 바라본다. 젊은 여성은 그가 땅에 쓰러지기 전에 많은 총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며 괜찮냐고 묻는다. 갑자기 주인공은 무릎을 꿇고 여학생을 꽉 껴안아 그녀를 놀라게 한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청년은 친구가 자신과 함께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 혜재는 그가 살아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그 순간 그를 다정하게 다시 안아준다. 그는 슬픈 목소리로 그 비겁한 공격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강아지들이 죽었다고 고백한다. 청년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녀도 다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그는 그녀가 살아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반복하고 포옹은 더욱 단단해진다. 혼란스러워하며 소녀는 왜 그가 이렇게 어렵고 이상한 순간에 자신에게 고마워하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녀는 친구가 이 모든 상황에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여학생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형사는 경찰관들에게 용의자들을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라고 소리친다. 그 순간 난투에서 살아남은 부하 중 한 명이 패배감에 고개를 숙인 채 경찰관에게 수갑이 채워진다. 창고는 범죄자들로 가득하고 수사관들은 내부 분쟁에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파괴가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멀리서 두 사람은 경찰차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소녀는 자신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언니가 돌연변이가 연루되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서 보름달 불빛 아래에서 언니가 모든 혼란을 처리하도록 맡기기로 결정한다. 예상치 못하게 여학생은 방금 목격한 비극 때문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청년 역시 참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바닥에 누워있는 작은 강아지들을 보며 자신의 작은 친구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주인공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물들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슴에 거대한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애완동물 중 하나를 껴안고 작은 동물들은 단지 나쁜 놈들에게서 그녀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을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짧은 애정의 순간이 강아지들에게 전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운다. 그러자 주인공은 자신의 손가락을 세게 깨물며 동물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으니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학생은 친구가 스스로 낸 상처를 보고 충격에 빠져 무엇을 하는지 묻지만 청년은 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특별한 체액이 친구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기적을 바라며 붉은 액체를 동물의 몸에 떨어뜨립니다. 청년은 자신의 돌연변이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길 바라며 이 기이한 계획에 모든 의지를 집중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며 왜 지금 재생이 이렇게 빠른지 의아해합니다. 붉은 액체가 흐르자 그는 더욱 세게 물고 주인공은 자신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합니다. 그의 희생을 본 친구는 그의 팔을 잡고 멈추라고 부탁합니다. 강아지들이 그 모습을 보면 더 슬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슬픈 얼굴로 강아지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친구는 그의 손을 잡고 강아지들이 그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설명해줍니다.
그녀는 처음에 강아지들이 사람을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놀라며 그들이 정말로 모든 인간을 의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젊은 여성은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그들에게는 학대로 인한 많은 상처와 나쁜 기억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쓰다듬으며 그들이 그저 온순하다고만 생각해서 전혀 몰랐다고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소녀는 그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의 마음도 아플 것이라고요. 주인공은 무릎에 동물 한 마리를 앉히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앉아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젊은 여성은 그들이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간 것은 아마도 친구가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위로의 말에 고마워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낑낑거림이 두 사람의 주의를 끌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감자의 강아지가 나타나고 여학생은 그가 살아남은 것을 보고 매우 안도합니다. 영문을 모른 채 그들은 작은 강아지가 공터에서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강아지는 청년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작은 강아지에게 자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는데 자기를 미워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작은 동물은 괜찮다는 듯 청년의 손을 핥습니다. 청년은 그 장면에 감동하고 그의 친구는 강아지도 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작은 강아지가 주인공의 품에서 잠이 들자 그녀는 강아지가 매우 피곤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학생은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갓 태어난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갈까 고민합니다. 젊은 여성은 연구소 녀석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언니에게 전화하러 달려갑니다. 전화로 젊은 여성은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묻습니다. 통화 후 두 사람은 도시를 걷고 청년은 작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여학생과 그녀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보이는 큰 아파트 건물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청년은 집안을 둘러보고 친구는 들어와서 편히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는 문 앞에서 자신처럼 위험한 사람이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 망설입니다. 여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줬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언니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밝히는데 그가 연구소에 관한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은 그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주인공은 마침내 친구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보이는 이미지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정신이 무너지며 자신이 본 것에 겁을 먹고 그의 반응에 소녀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친구의 어깨를 잡고 자기 얼굴에 볼과 코, 심지어 입술까지 돌아왔다고 소리칩니다. 청년은 연구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후로 얼굴이 재생되지 않아서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유리에 손을 댄 채 그는 자신을 응시하며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젊은 여성은 물을 마시며 한동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재생된 지금 전혀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묻습니다. 청년은 생각에 잠기며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 나이에 대해 생각해본 기억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7살에 연구소에 들어가 7번의 연례 테스트를 거친 후 3년 만에 탈출한 것을 기억합니다. 계산을 해본 후 청년은 자신이 17살이라고 말하고 친구는 그 사실에 놀라 마시던 물을 뿜습니다. 소녀는 충격을 받고 동갑인데 애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게 놔뒀냐고 묻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청년은 그녀가 자신을 인간처럼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설명합니다. 여학생은 친구의 진심 어리고 슬픈 대답을 듣고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이에 그녀는 상황이 좀 안쓰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태도가 매우 귀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은 서로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하고 샤워 후에 밥을 먹자고 초대합니다. 한편 작은 강아지는 이 기회를 틈타 아주 열정적으로 밥그릇을 비웁니다. 식탁에서 이제 깨끗한 옷을 입은 주인공은 생애 첫째대로 된 식사를 준비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음식을 맛본 그는 모든 것이 따뜻하고 맛있다고 외칩니다. 그의 친구는 부끄러워하며 그저 간단한 요리일 뿐이라며 요리를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것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여성은 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오늘 계획대로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완전히 비워진 접시들을 보니 청년이 얼마나 배고팠고 저녁 식사를 얼마나 즐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소파를 가리키며 오늘 밤은 거기서 자면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색해하지만 환대에 감사하는 친구에게 담요를 건넵니다. 미소를 지으며 여학생은 잘 자라고 인사하고 숙제를 하러 자기 방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침실 문이 닫히고 청년은 처음으로 거실에 홀로 남겨집니다. 담요를 든 채 그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에 아직 적응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의 눈은 집의 모든 세부사항을 분석하고 그는 이 모든 평범함에 놀라워합니다. 주인공은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떻게 저렇게 크고 얇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꽃병에 꽂힌 꽃들을 보며 그는 이곳이 차갑고 생명 없는 연구소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합니다. 그는 소파에 눕고는 연구소 침대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것에 놀랍니다. 한편 작은 강아지는 물을 좀 마시다가 아까 먹었던 음식을 조금 토해냅니다. 강아지는 매우 아파 보이고 주인공은 그 장면에 놀라 돌아봅니다. 이에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작은 친구를 바라봅니다. 작은 동물은 계속해서 음식을 토해내고 매우 약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절박해진 청년은 순수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강아지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고는 그 긴장된 순간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강아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청년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는 작은 강아지 앞에 멈춰섭니다. 하지만 갑자기 작은 동물은 멀쩡해 보이며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입니다. 주인공은 심각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헛소동이었다고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잠시 후 둘은 소파에 눕고 강아지는 아주 귀엽게 그의 옆에 바싹 파고듭니다. 어깨에 강아지를 올린 채 그는 이 장소가 평화롭게 잠들기에 얼마나 따뜻하고 아늑한지 생각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그의 새로운 동반자에게 그도 새로운 안전한 집이 마음에 드는지 묻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아빠가 감자였으니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을 제안합니다. 주인공은 그를 프라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작은 강아지는 쓰다듬을 받으며 그 이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그는 마침내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가슴에 따뜻함을 느끼며 잠이 듭니다. 그날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고 그는 아까 먹었던 식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또한 오랜만에 할 수 있었던 따뜻한 샤워를 떠올립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기억은 그를 매우 행복하게 하고 그 평화로운 순간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제 이렇게 아주 편안한 곳에서 평화롭게 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평화롭게 잠을 자던 중 그는 악몽을 꾸고 행복이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합니다.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절박하게 도망치던 다른 돌연변이들과 함께 연구소를 탈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와 동료들은 마침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출구를 향해 달렸지만 시설의 경비원들이 나타나 그 귀중한 돌연변이들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도망자 중 2명이 거센 힘에 의해 내동댕 잊혀집니다. 복도 바닥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탈출할 기회도 없이 잔해 속으로 떨어집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준비를 하고 바닥에 있는 돌연변이들을 향해 에너지 무기를 겨눕니다. 무기 끝이 강렬한 빛으로 빛나며 파괴적인 공격을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가고 오히려 경비원들이 그 공격에 기습을 당합니다. 다른 군인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검은 머리의 소녀가 얼음 능력을 사용해 적들을 공격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주인공은 충격에 빠진 듯하고 젊은 여성은 그에게 넋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소년 중 한 명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바닥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모두가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그 치명적인 함정에서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해골은 새로운 결심으로 앞을 내다보고 마침내 행동할 준비를 합니다. 소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출구가 매우 가까우니 서두르라고 소리칩니다. 청년은 친구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필사적인 탈출을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기억하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청년은 눈을 뜨고 악몽은 마침내 슬픈 끝을 맞이합니다. 침대에 누워 그는 연구소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지금 찾은 작은 조각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의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 친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짐합니다. 그러자 그의 돌연변이 심장이 강하게 뛰고 그는 이 새로 찾은 행복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청년은 누군가 자신의 평화와 고요의 순간을 망치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고 감히 그런 짓을 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날 절박한 비명이 도시를 울리며 주위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끕니다. 누군가 거리를 급하게 달리고 있고 그들의 빠른 발걸음은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주인공이 그의 작은 강아지 프라이의 이름을 외치며 달리는 것을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청년은 절박하게 소리치며 그의 유일한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간다고 알리자 청년은 그런 낯선 용어를 듣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소년은 언니는 밤에만 돌아온다며 낮 동안 집을 잘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작별 인사를 하고 주인공은 이 학교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작은 프렌치 프라이가 낑낑거리며 큰 열정으로 벽을 긁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구석에서 계속 소리를 내는 작은 동물의 이상한 행동을 관찰합니다. 궁금해진 학생은 애완동물이 나가고 싶어 하는지 묻고 청년은 동물이 아픈 것 같지 않고 그냥 지루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지금 당장 그의 작은 동반자를 데리고 거리로 산책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는 걱정을 표하며 밖에서 위험한 남자들이 아직도 그를 쫓고 있지 않은지 묻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아무도 그의 새로운 인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안도하며 젊은 여성은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주인공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더 안심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목줄이 있는 서랍을 가리키고 그가 나갈 수 있도록 문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밖에 나가자 청년은 거리에서 쉬지 않고 뛰고 짖기 시작하는 작은 동물을 제어하려고 노력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청년은 애완동물을 붙잡으려 했으며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작은 프라이가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목에 걸린 액세서리가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동물이 낑낑거리는 것을 보고 목줄을 너무 조인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 청년은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무거운 사슬에 묶여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회상 속에서 소년은 묶인 채 끔찍한 전기 충격을 받았던 연구소에서의 고문을 떠올립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목줄을 놓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작은 동물에게 사과합니다. 갑자기 청년은 완전한 충격에 빠지고 작은 프렌치 프라이가 거리에서 자신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곧 그를 찾기를 바라며 거리를 달리면서 작은 동물의 이름을 절박하게 외칩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그는 이런 긴장된 순간에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부활한 소년의 여정은 이제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애완동물의 실종과 함께 계속됩니다. 그는 보도 위에 여러 사람들을 지나쳐 달리며 애완동물이 그의 긴급한 부름에 응답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하고 모든 어두운 구멍을 들여다보며 심장이 세차게 뜁니다. 그는 버려진 잔해 밑을 보기 위해 무릎을 꿇지만 그곳에서 겁에 질린 작은 쥐 몇 마리만 발견합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은 거대한 쓰레기통 뒤를 확인하고 낯선 동네 전체를 미친 듯이 수색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땅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며 이렇게 넓은 곳에서 강아지를 어떻게 찾을지 막막해합니다. 생각에 잠긴 주인공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애완동물이 트럭에 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그의 작은 친구를 잡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청년은 늘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자신을 탓하며 서럽게 웁니다. 갑자기 그는 골목에서 멈춰서고 멀리서 그의 친구가 아까 언급했던 학교로 보이는 건물을 봅니다. 운동장을 바라보자 그는 몇몇 학생들이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덤불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개를 발견합니다. 작은 프라이는 주인이 얼마나 걱정했는지도 모른 채 덤불 속에서 태평하게 발을 핥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애완동물이 소녀의 냄새를 따라온 것인지 궁금해하며 덤불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뜻밖의 지나가던 한 남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옆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를 잡으려던 남자를 스쳐 지나가지만 남자는 서두르는 청년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합니다. 교관은 스쳐 지나가는 잔상을 보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빠를 수 있는지 완전한 충격에 빠져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필사적인 질주를 계속하고 남자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지만 그의 유일한 관심은 애완동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강력한 돌연변이가 지금 구내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축구 경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마당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학교 분위기는 활기차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관람석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쉬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날의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주인공은 그 순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핍니다. 바로 그때 그는 특정 그룹의 시선을 고정하고 중요해 보이는 그들의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곧 젊은이들은 돌연변이의 기원과 연구소에 대한 소문이 실제로 사실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소년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포획된 돌연변이에 대한 보상금이 10억 1원이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듣고 주인공은 외부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을 단지 상품으로만 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강아지를 빨리 찾아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작은 프라이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전혀 모른 채 마당을 가로질러 즐겁게 달려갑니다. 학교의 다른 구석에서는 몇몇 소녀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릴 댄스 챌린지를 큰 흥분 속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마친 후 그들은 비디오를 확인하고 많이 웃으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그룹의 리더는 친구들이 과장된 칭찬을 계속하는 동안 결과에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휴대폰을 봅니다. 뜻밖의 작은 동물이 젊은 여성들을 향해 달려오자 그들은 귀엽고 털 많은 방문객에 놀랍니다. 매료된 그들은 애완동물을 집어들고 그가 너무 작고 사랑스러워서 애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그들의 스토리에 올려 그날 오후 많은 클릭을 받기 위해 새 친구와 사진을 찍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진 결과를 봤을 때 그들은 바로 뒤에 어두운 형체를 발견하고 순수한 공포의 비명을 지릅니다. 겁에 질린 젊은 여성들은 주인공이 몰래 자신들의 사진을 찍는 이상한 스토커라고 비난했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나무 뒤에서 나와 사과하며 단지 자신의 애완동물을 찾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수줍은 표정으로 청년은 누구를 놀라게 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그의 강아지를 빨리 되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소녀들의 태도가 바뀌고 강아지 주인이 사실 매우 잘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들은 그의 옷을 보고 그를 학교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입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들의 영상을 방해했는지 묻고 그룹의 리더는 그도 녹화에 참여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그가 매우 귀엽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은 절대로 영상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내밀며 서로 팔로우할 수 있도록 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묻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그녀는 게시물에 그의 프로필을 태그하겠다고 말하고 그녀의 친구들은 상황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젊은 여성들은 친구가 누군가의 연락처를 물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 남자가 정말 잘생겼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주인공은 사진 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소녀들은 그녀의 계정이 그 주변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교활한 표정으로 젊은 여성은 새로운 남자가 꽤 귀엽고 그의 수줍음이 자신이 이용하기에 완벽한 액세서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뒤로 물러서며 자신은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소녀들은 그의 대답에 어리둥절해합니다. 그 순간 그룹의 리더는 얼어붙고 청년이 방금 그녀에게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숙여 초대에 감사하지만 거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완전한 충격에 빠져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가 그렇게 거절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격분하며 누군가 자신의 연락처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인공이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청년은 작은 프라이를 다시 데려가며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간다고 말하고 그 학생은 속으로 분노를 끓입니다. 그는 애완동물을 껴안고 길을 잃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멀리서 빨간머리 불량배가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당에서 목격한 장면에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불량배의 친구들도 지켜보며 그들의 보스 여자친구와 이야기하는 저 이상한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청년 중 한 명이 저 여자가 그의 여자가 아니냐고 묻고 그 남자는 매우 무섭고 묵직한 시선으로 확인해줍니다. 주인공은 문제아 무리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작은 동물을 계속 쓰다듬습니다. 악당은 분노의 차이를 갈며 주인공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여자친구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불량배는 갑작스러운 요청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 중 한 명에게 공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는 그를 무시하고 온 힘을 다해 찰 준비를 하고 그의 친구는 그 장면에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 킥은 너무나 강력해서 공이 터무니없는 충격으로 완전히 변형됩니다. 그러자 물체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공격자는 결과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공은 작은 프라이를 안고 있는 주인공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고 그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놀라지만 피하는 대신 얼굴로 물체를 멈추고 매우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적을 응시합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은 이 비겁하고 이유 없는 공격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작은 강아지는 그 충격으로부터 용감하게 자신을 보호한 주인의 품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 먼지가 일어나지만 주인공은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소녀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얼굴에 공을 맞았는데 괜찮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붉은 액체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젊은 여성은 그의 상처를 보고 두려움에 비명을 지릅니다. 공격자는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와 공으로 누구를 맞힐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가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그의 여자친구는 청년이 그 충격으로 심하게 다쳤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불량배는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잠시 말없이 그를 쳐다봅니다. 코피를 흘리면서 주인공은 강아지가 다칠 뻔했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불량배는 크게 웃기 시작하며 양쪽에서 멈추지 않고 피가 나는 주인공의 코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보고 있다는 것과 그녀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금방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그는 태도를 바꿔 괜찮냐고 물으며 최대한 빨리 양호실에 가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중요한 건 애완동물이라며 다음에 공을 찰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과했으니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자 불량배는 그 차분한 반응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주인공이 떠나자 불량배 중 한 명이 킥을 잘 받아냈다고 말하지만 두목은 그에게 닥치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두목은 부하들에게 저 녀석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이 생겼다며 새로운 녀석이 누군지 알아내라고 지시합니다. 길을 걸으며 주인공은 놀랐던 일을 생각하지만 강아지를 찾아서 기뻐합니다. 그는 또한 애완동물 덕분에 학교를 구경하고 자기 또래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만약 저런 곳에서 공부했다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을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아까 그 불량배가 친구라고 부르자 주인공은 그 접근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자 불량배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아까 운동장에서 공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빨간 머리는 같은 학년이니 이제 친구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에 불량배는 사과의 의미로 간식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주인공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빵이라는 단어를 듣자 평생 그런 것을 먹어본 적 없는 주인공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가 진심이냐고 묻자 불량배는 근처에 맛있는 빵집을 안다며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프라이가 먹을 것도 있냐고 묻고 불량배는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빨간 머리는 아까 여자애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다가 배가 고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불량배가 주인공을 넘어뜨리려고 그의 앞에 발을 내밉니다. 그 때문에 주인공은 발이 걸려 심하게 넘어지고 불량배는 잔인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볼 뿐입니다. 땅에 넘어진 그는 다른 녀석들을 보고 작은 동물을 보호하려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부하 중 한 명이 공짜 간식 이야기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 그를 조롱합니다. 다른 불량배들은 새로운 녀석이 빵 이야기를 믿은 걸 보면 좀 어리석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두목은 주먹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거기에는 맞아서 쓰러져 있는 다른 여러 학생들이 보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된 주인공은 무리와 마주하고 두목은 그를 한심한 약골이라며 모욕합니다. 두목은 짜증을 내며 왜 신참이 여기서 자기에게 시비를 거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이 침착하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불량배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추근댔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불량배는 너 같은 녀석은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울 거라고 위협합니다. 다른 불량배들은 주인공을 조롱하고 두목은 학교에 개를 데려온 것을 모욕합니다. 주인공은 얼굴을 가리고 친구가 되자고 초대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냥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떠나려 하지만 빨간 머리는 뒤에서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에 부하들이 그의 길을 막고 매복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시도를 조롱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자기 작은 애완동물을 겁주고 있으니 비키라고 말합니다.
불량배 중 한 명이 그의 태도에 짜증을 내며 당장 버릇을 가르쳐주겠다며 달려들지만 주인공은 적의 턱에 정확히 명중하는 잘 조준된 펀치로 반격하여 즉시 그를 기절시킵니다. 불량배는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다른 이들은 신비한 소년의 힘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두목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격분한 다른 부하들은 동시에 주인공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위해 함께 전진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녀석이 어떻게 단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한 일격으로 친구를 쓰러뜨렸는지 의아해하지만 주인공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곧 시작될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 그의 돌연변이 심장이 어두운 에너지로 고동치고 그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초인적인 속도와 힘으로 적들을 공격합니다. 불량배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정확한 타격을 가하며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마지막 펀치로 그는 두목의 얼굴을 가격하고 두목은 방어할 시간조차 없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엄청난 힘으로 두목을 어깨너머로 던져 싸움을 끝냅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주인공은 불량배의 머리를 벽돌벽에 쳐박고 벽은 그 충격으로 금이 갑니다. 그는 작은 프라이가 이 모든 소란에 매우 무서워하고 있어서 멈추라고 말했다고 경고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새로운 녀석이 벽에 입힌 손상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괴물이라고 소리치며 그의 초인적이고 기괴한 힘의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땅에 쓰러진 불량배는 벽을 보고 펀치의 힘으로 금이 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겁에 질린 불량배는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저 녀석의 한 방이면 모든 뼈가 부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집니다. 절박해진 빨간 머리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시는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용서를 빕니다. 그는 자신의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도 동물을 사랑하고 애완동물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주인공은 생각에 잠긴 듯 보이고 불량배는 용서를 구하는 동안 주인공은 그 설득력 없는 변명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량배는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고 갑자기 친한 척하려는 불량배의 모습에 전체 장면이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갑자기 주인공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는 힘을 좀 썼더니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빨간 머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왜 새로운 녀석이 이런 때에 음식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불량배는 주인공이 용서의 대가로 은근히 음식을 요구하는 영리한 녀석이라고 믿습니다. 장면은 교실에 있는 그의 친구에게로 바뀝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침내 주인공에게 약속된 간식을 사기 위해 학교 매점에 도착합니다. 식탁 가득 음식이 차려지자 주인공은 감사를 표하고 만찬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주인공은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고 불량배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빵을 작은 프라이에게 조금 나눠주는데 프라이는 행복하게 짖으며 간식에 딸기 필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빨간머리는 주인공이 강해 보이지만 바보처럼 행동해서 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집니다. 불량배는 주인공이 단 한 방에 자기 부하 중 한 명을 날려버린 것을 기억하며 그가 운동선수인지 궁금해하지만 프로 선수라도 사람 머리로 벽에 금을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접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두목에게 전화해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하 카지노에서 이른바 두목이라는 자가 전화를 받고 부하가 지금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절박해진 빨간머리는 도움을 구하며 자신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 남자는 누가 맞았을 때만 자신을 찾는다며 그를 쓸모없다고 부르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젊은 남자는 한 번 더 애원하며 이번 한 번만 창피당하지 않게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두목은 도와주기로 동의하고 친구들에게 자기 부하 중 한 명이 학교에서 새로운 녀석에게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황을 비웃지만 심심하니 무슨 일인지 보러 들르겠다고 말합니다. 불량배는 안도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지원군이 도착할 때를 대비해 목표물을 준비해두겠다고 약속합니다.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빨간머리는 전화를 끊고 전학생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자신의 간식 중 하나를 불량배에게 건네자 그는 주인공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랍니다. 주인공은 혼자 다 먹기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제안을 거절하며 전부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량배는 모든 간식을 그에게 건네주고 음료수와 자신이 산다른 모든 것도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기뻐하며 강아지와 음식을 나누고 빨간머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불량배는 그가 벽을 주먹으로 쳤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합니다. 그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주인공이 초인적인 힘과 매우 빠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영상을 기억하며 빨간 머리는 심장 돌연변이가 형태에 따라 다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그는 그 가능성에 놀라 주인공이 돌연변이인지 묻지만 강아지가 모든 것을 토해버립니다. 주인공은 당황하며 그 비난을 부인하지만 불량배는 그가 진짜 돌연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불량배는 그런 존재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고 그가 평범해 보여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심장 돌연변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빨간머리는 자기 두목이 학교에 오면 괜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기 저편에서 남자가 소리칩니다. 전화로 그는 부하에게 옆에 있는 젊은 남자가 매우 위험하고 강력한 돌연변이라고 경고합니다. 불량배는 상황이 심각하니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두목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에게 돌연변이는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귀중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물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식사를 마치고 떠난다고 말하지만 불량배는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아둬야 합니다. 이에 빨간머리는 당황하며 쉬는 시간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벌써 가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집에 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불량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절박해진 불량배는 주인공을 붙잡아두고 적절한 시간이 되기 전에 그가 떠나지 못하게 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업을 빼먹고 학교 밖에서 좀 놀자고 제안하고 주인공은 그 제안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오락실에 도착하고 주인공은 그렇게 다른 장소의 불빛과 소리에 감탄합니다. 주인공이 그곳을 돌아다니자 불량배는 주인공이 이런 곳에 처음 와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주인공은 이런 곳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말하고 빨간머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큰 관심으로 관찰하고 이 새로운 기술 세계의 모든 세부 사항에 감명받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인형 뽑기 기계를 보고 그의 친구가 가방에 달고 있는 봉제 인형을 알아봅니다. 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인형 뽑기 기계도 본 적 없이 대체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판하게 돈을 내주겠다고 제안하고 지호는 인형을 뽑을 기회에 신이 납니다. 태구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집게를 조종하고 기계가 움직여 봉제 인형을 잡으려는 모습에 감탄합니다. 완벽한 움직임으로 지호는 봉제 인형을 뽑는 데 성공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성공을 자축합니다. 그러고는 친구의 가방에 달린 것과 똑같은 인형을 얻게 되어 기뻐하며 인형을 껴안습니다. 태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보스가 도착할 때까지 지호의 발을 묶어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노래방을 가리키며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둘은 자리에 앉고 태구는 그곳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호는 어색해하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태구는 그 말에 상당히 놀랍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소풍과 솜사탕에 관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빨간머리는 짜증을 내며 왜 이런 곳에서 동요를 부르냐고 묻지만 지호는 어릴 때 가족과 헤어져서 아는 노래가 그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노래를 배울 시간이 없었다고 밝힙니다. 태구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지호의 슬픈 과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심장 변이인들은 항상 이렇게 다른 건지 의아해하며 지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안쓰러운 표정으로 태구는 가슴이 아파오고 이 신비로운 소년에게 정이 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주인공에게 돈을 건네며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둘은 엄청난 에너지로 드럼 게임을 시작하고 빨간머리는 더 빨리 치라고 소리칩니다. 다른 격투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발로 플레이하자 태구가 반칙을 쓴다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댄스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서툴러서 결국 강아지를 안은 채 바닥에 넘어지고 맙니다. 태구는 친구의 어설픔에 웃고 둘은 활기찬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밖에서 둘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빨간머리는 안에서 미친 듯이 놀았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동의하며 이렇게 재미있었던 건 처음이라고 말하고 태구는 행복하게 물을 마십니다. 이때 빨간머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물병을 꽉 쥔 채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춥니다.
그는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곤란한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거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다음엔 더 빨리 받으라며 소리치는 보스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태구는 지금 보스가 지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를 붙잡아 두기로 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 순간 태구는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오늘 외출 동안 자신이 완전 바보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이서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보며 그는 결국 자신의 목표물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한편 주인공은 계획되고 있는 배신을 모른 채 자신의 작은 반려동물과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장면은 어두운 골목으로 전환되고 범죄자 무리가 어린 변이인과 그의 반려동물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빨간 머리는 두목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오늘 일찍 임무에 실패한 것에 대해 수없이 사과하지만 두목은 격분하며 이 으슥한 곳에서 부하가 자신을 놀리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태구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며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이 단지 새로운 인간 친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강아지와 함께 앉아있는 주인공을 보며 이 작은 생명체가 지호의 인생에서 유일한 가족임을 이해합니다. 얼굴을 감싸진 채 태구는 끔찍한 기분을 느끼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너무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의 작은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며 충실한 동반자를 잃는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펑펑 울며 태구는 주인공 옆에 앉아 친구들이 작은 강아지를 해치게 할 뻔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태구는 자신의 조직에 맞서기로 결심하지만 곧 두목이 자신에 대한 인내심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보스가 빨간 머리의 얼굴에 잔인한 주먹을 날리고 그는 그 엄청난 힘의 옆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부하는 고통에 떨고 악당은 그에 대한 비겁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마침내 그 남자는 배신자의 머리채를 잡고 태구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처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보스는 빨간 머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큰 분노와 함께 변이인이 지금 어디에 숨어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락실에서 그 소년과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기억하며 자신의 친구가 그냥 평범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다른 부하들이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태구를 둘러싸고 아주 악의적인 일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복면을 쓴 범죄자들은 조직 두목의 명령을 기다리며 차가운 시선으로 현장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그 덩치는 부하가 조직 전체가 거짓말로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태구는 필사적으로 애원하며 그들이 찾고 있는 목표물에 대한 큰 오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게임 두 판 만에 지쳐 쓰러지고 평범한 찌질이처럼 보였던 지호를 기억합니다. 피 흘리는 얼굴로 태구는 주인공이 그냥 쓰레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악당이 이 먼 길을 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바로 그때 두목은 의심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빨간 머리가 정말로 그 아이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보스는 태구에게 가짜로 팔을 두르며 형한테 몇 대 맞았다고 삐졌냐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그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부하의 얼굴에 지금 하려는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악당은 태구가 갑자기 변이인의 행방에 대한 말을 바꾸는 진짜 이유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태구는 땀을 흘리며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세상이 이 다른 존재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기에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자 보스는 크게 웃기 시작하며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안전을 걱정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상황이 자신에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침묵을 지킵니다. 뜻밖에도 악당은 손을 들며 지금 당장 목표물을 넘기면 보상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흔적도 없이 그 아이를 연구소로 데려갈 구매자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태구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자신의 보스가 하는 짓이 실제 인신매매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는 변이인들이 정부에 팔린다는 휴대폰 뉴스를 떠올리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이며 잔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짚은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의 상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빨간 머리는 주인공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려 하지만 보스는 전혀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악당은 인내심을 잃고 미처 피하지 못한 부하의 복부를 그대로 강력하게 걷어찹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태구는 나라가 잔인하고 예기치 못한 폭력과 함께 벽에 부딪힙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강력한 일격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간신히 숨을 쉽니다. 격분한 두목은 많은 것을 눈감아줬지만 이제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불평합니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태구의 머리를 짓밟으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 남자는 부하들에게 배신자가 마침내 변이인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까지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폭력배들은 복종하고 분노의 순간에 자비 없이 태구의 몸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태구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구타는 수없이 많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의 온몸을 강타합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어렸을 때 다른 학교 일진들에게 맞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어린 소녀는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잔인하고 비겁한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미래의 보스가 나타나서 저 신입들이 자기 친구를 그렇게 때리고 있냐고 묻습니다. 겁먹은 가해자들은 도망치고 그 남자는 태구에게 이제부터 조직의 일원이니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어린 소녀는 그를 존경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두목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또 다른 기억 속에서 그 남자는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제부터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의 보스가 의리 있고 싸움도 잘하며 절대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 돌아와 빨간 머리는 계속 맡고 있고 보스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태구는 예전에 형들이 너무 멋지고 강해 보여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고 회상합니다. 악당은 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지 의아해하며 멀리서도 그의 눈에서 거짓말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목은 그를 쳐다보며 태구가 의리가 있고 결국 그건 꽤 멋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도 빨간머리는 주인공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며 보스에게 믿어달라고 하지만 두목은 목표물을 혼자 팔아봤자 푼돈밖에 못 벌고 그는 똑똑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몸이 망가지면 유리는 소용없다고 말하며 부하에게 사슬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손에 사슬을 든 채 그는 태구에게 그의 꿈이 친구들과 함께 멋지고 스타일리시한 삶을 사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악당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라고 단언합니다.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태구가 계획에 협조한다면 둘이 함께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구는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사과하지만 그의 표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태구는 자신의 보스가 전혀 멋지지 않다고 말하며 순수한 실망과 슬픔의 표정으로 그를 마주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놀라며 그렇게 위험한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때 보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고 그는 부하가 정말로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겁에 질린 빨간머리는 사과하며 생각 없이 다 말했다고 하지만 악당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으로 두목은 배신자에게 죽으라고 말하며 사슬을 감은 손으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손이 나타나 엄청난 힘으로 보스의 주먹을 잡아 그의 파괴적인 공격을 멈춥니다. 보스는 충격을 받고 사슬이 두껍고 용접 자국이 가득해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저것에 맞으면 큰 흉터가 남을 것을 알며 주인공이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부하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어디선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놓은 이 새로운 녀석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온통 멍든 얼굴로 빨간머리는 친구가 어떻게 이 숨겨지고 위험한 골목에서 자신을 찾아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가 집에 오지 않아서 찾으러 왔으며 그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부상당한 태구는 친구에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한 지인들이니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태구는 사실 지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조직을 부른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매우 죄책감을 느낍니다. 빨간머리는 지호가 돌연변이라는 사실도 그들에게 말했다고 계속해서 밝혔고 주인공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한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가 된 그는 새 친구를 배신한 것에 대한 고통과 후회로 이를 간다. 그는 아까 학교에서 주인공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고백하지만 주인공은 그게 이유가 아니라며 친구가 그 무거운 쇠사슬로 맞고 있는지 묻는다. 조폭 두목은 악의의 찬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모든 혼란을 즐기는 것 같다. 이에 불량배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주인공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갑자기 부하 중 한 명이 틈을 타 야구방망이로 주인공의 머리를 치려고 한다. 복면을 쓴 공격자는 그 소년을 끝장내기로 결심한 듯 비겁한 공격에 온 힘을 다한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인공은 그 공격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전투를 준비한다. 그러자 다른 모든 불량배들이 다가와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무기로 그 젊은이를 때리기 시작한다. 타격은 그 젊은이의 몸에 큰 힘으로 가해지지만 그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한다. 주인이 맞는 것을 본 작은 프라이는
공격자들을 겁주고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힘껏 짖는다. 빨간머리는 그 장면에 겁을 먹고 주인공이 자신의 배신과 거짓말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방망이를 든 부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 소년이 그들이 찾던 심장 돌연변이라고 소리친다. 수많은 타격으로 부상당한 주인공의 손에서 붉은 액체가 떨어지고 그는 손가락으로 땅을 만진다. 그 순간 그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땅 위의 붉은 액체가 그의 강력한 돌연변이 피부에 접촉에 반응한다. 공격자는 주인공의 몸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갑자기 주인공은 일어나 반응할 틈도 없는 적의 얼굴에 파괴적인 주먹을 날린다. 놀라운 속도로 그는 빠르고 정확한 타격으로 모든 불량배들을 피하고 반격하기 시작한다. 불과 몇 초 만에 남자들 중 한 명은 이미 땅에 쓰러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젊은이의 초인적인 힘에 겁을 먹는다. 그 젊은이가 천천히 다가오자 부하들은 주인공과 마주하고 전투를 준비한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위험을 향해 걸어가고 그의 어두운 기운은 모든 적들을 매우 긴장하게 만든다. 분노한 조폭 두목은 부하들에게 침입자를 단번에 끝장내라고 소리친다. 바로 그때 모든 불량배들이 방망이를 들고 주인공을 둘러싸고 집단 공격을 준비한다. 그러자 공격자들은 함께 전진하여 그 젊은이에게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피하고 남자들 중 한 명은 강력하고 정확한 발차기에 의해 날아간다. 불과 몇 초 만에 여러 명의 부하들이 이미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다. 그 젊은이는 계속 싸우며 멀리 날아가는 또 다른 적의 얼굴에 파괴적인 주먹을 날린다. 상대방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는 발차기로 이어가 치명적인 일격으로 공격자를 끝낸다. 차가운 시선으로 주인공은 자신을 공격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복면을 쓴 남자 중 한 명이 야구방망이로 그 젊은이를 치려고 하지만 그는 빠르다. 주인공은 간신히 공격을 피하고 붉은 액체가 튀어 타격이 아슬아슬했음을 나타낸다. 그는 적의 기세를 이용하여 반격하고 훨씬 더 강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보복한다. 공격자는 잔인한 힘으로 내던져져 벽에 부딪히고 즉시 기절한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새로운 녀석이 왜 그렇게 강한지 심지어 인간인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그 젊은이는 다른 적의 멱살을 잡고 증오의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필사적으로 두목은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젊은이를 끝장내기 위해 똑같이 하라고 말한다. 그러자 악당은 달려들어 주인공의 옆구리에 비겁한 기습 공격을 가한다.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는 아프냐고 물으며 충격을 받은 젊은이의 부상을 조롱한다. 주인공은 약간 기침을 하고 입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공격이 보기보다 훨씬 심각했음을 나타낸다. 그러자 악당은 겁에 질려 주인공을 반복해서 치기 시작하며 괴물에게 그냥 사라져 버리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칼날을 손으로 잡고 붉은 액체가 떨어져 그의 악력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조폭 두목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주인공은 일어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공격자에게 그런 식으로 자신을 찌르려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그 물건을 뽑아내고 단단히 잡아 적을 무장 해제시킨다. 겁에 질린 남자는 그런 부상을 견디고도 살아있는 심장이 도대체 어떤 심장이냐고 묻는다. 그 젊은이는 공격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진정한 강력한 돌연변이 본성에 대해 궁금하냐고 묻는다. 대답 없이 주인공은 반격하여 악당의 다리를 가격하고 그는 기습 공격에 고통스러워 소리 지른다. 그 장면을 본 다른 부하들은 공황에 빠져 돌연변이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와 함께 그 젊은이는 임시변통 무기를 땅에 던지고 남은 적들을 끝장낼 준비를 한다. 그의 눈은 강렬한 붉은 빛으로 빛나고 그는 터무니없는 속도로 도망자들에게 달려든다. 그는 이제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았으니 그들 중 누구도 이곳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의 증오의 찬 표정은 그의 새 친구를 다치게 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한편 작은 프라이는 주인이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는 것을 응원하는 듯이 행복하게 짖는다. 몇 초 만에 모든 부하들은 땅에 쓰러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타격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다. 주인공은 모든 패배한 적들 가운데 골목 중앙에 서 있고 그의 강아지가 옆에 있다. 땅바닥에서 빨간 머리는 방금 목격한 힘의 과시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주인공이 괜찮은지 묻고 심각한 부상 때문에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제안하지만 그 젊은이는 완전히 괜찮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져 더 이상 상처가 없음을 보여준다.
충격에 빠진 그의 친구는 구멍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 젊은이의 놀라운 재생력에 말을 잇지 못한다. 코피를 흘리며 빨간 머리는 친구의 재생력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그를 쳐다본다. 그는 시선을 돌리고 그의 표정은 그가 가진 유일한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 패배한 적들 사이에서 주인공은 사과하고 불량배는 모든 것에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그 젊은이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듯 보인다. 땅바닥에서 그 젊은이는 자신의 머리를 치며 바보 같고 잘못된 친구를 선택한 자신을 저주한다. 주인공은 놀라며 친구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친구를 팔려고 했는지 묻는다. 얼굴을 땅에 댄 채 불량배는 용서를 구하며 그 나쁜 놈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를 배신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조폭과 어울리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내심 자신도 그들처럼 그냥 깡패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다가가서 그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에게 일종의 힘천을 건넨다. 주인공은 그의 코피가 나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사용하여 즉시 얼굴을 닦으라고 말한다. 빨간 머리는 정말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그의 친구는 그저 간단하고 침착한 몸짓으로 확인해준다. 그러나 물건을 받자 불량배는 그것이 강아지 배변 패드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얼굴을 닦기로 결심하고 진정한 친구처럼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 젊은이는 그것이 그들을 친구로 본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의 친구는 그 젊은이의 친절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순수한 감탄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빨간 머리는 더 이상 그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된다. 그는 일어나서 울면서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며 주인공을 꽉 껴안는다. 혼돈 속에서 그 젊은이는 지호가 정말 멋진 녀석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화해한다.